1966년 10월 12일 전북 순창에서 오남 1녀 중 외동딸로 태어난 이 여성은요, 위로 오빠가 둘, 아래로는 동생이 셋 있는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가정은 화목했지만 가난과 아버지의 오랜 병환으로 가게가 기운 지가 오래되었으며, 그녀가 17살이 되던 때에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 여성은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 일을 전전하던 도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꼬임에 빠져서 결국 유흥업소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죄가 되었는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시작하게 된 그 일 때문에 안타깝고 억울하게도 잔인하고 처참하게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1992년 10월 28일에 있었던 윤금희 씨 살인사건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 중에 이제 흰 옷을 입으신 분이 윤금희 씨이고요. 아래에 있는 사진은 지금은 이렇게 건물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이곳에 다시 지어진 거예요. 예전에 지어졌던 건물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 건물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윤금희 씨는 평택의 안정리 기지촌이라는 곳에서 미군을 상대로 일하던 술집 접대부입니다. 윤금희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 최초 발견자는요, 윤금희 씨가 새들어 살던 집주인인 김 씨로 되어 있어요. 현재 알려져 있는 게. 하지만 실제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요, 50대 초반의 기지촌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집주인의 이름을 빌려서 신고를 했었거든요. 이 기지촌이라는 곳이 어떤 군대가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상권이 들어서게 되고 주민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마을을 뜻하거든요. 아마도 이 최초 발견자인 이 여성도 윤 씨처럼 미군의 접대부 일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4시 반, 출근할 시간이 지나도 윤 씨가 방 밖으로 나오지 않자 동료 여성이 윤금희 씨가 사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밖에서 아무리 윤 씨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이 여성은 윤 씨의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 여성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은요, 코를 찌르는 악취였었고, 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어지럽혀져 있었고요. 바닥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물체가 하얀색 가루에 뒤덮여 있었는데, 그 밑에는 검붉은 색의 액체가 군데군데 덩어리진 채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생전에 비슷한 상황을 전혀 목격해 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처참한 광경을 보고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윤 씨가 죽은 것만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 사진을 공개를 해야 되나 좀 망설였는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사건의 참혹함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에도 현재 많이 퍼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금희 씨의 사망 당시 발견됐을 당시에 시신이고요. 상당히 잔인한 형태입니다. 미리 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발견한 여성은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경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흰색 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여성은요, 얼굴을 알아보기가 아주 힘들 정도로 여기저기가 붓고 터지고 찢겨져 있었으며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경악을 한 부분은요, 이미 사망한 지 여러 시간이 지나 보이는 이 시신이 유린되고 상당히 훼손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죠. 사망한 이 윤 씨의 사체 위에 뿌려진 흰색 가루는요, 세제였습니다. 그리고 질 안에는 음료수 병이 박혀 있었고, 항문에는 철제 우산이 직장까지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안에는 성냥개비가 한 움큼 물려 있었고요. 아마 세제를 뿌려서 사체를 덮은 이유가 어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시신 부검 과정에서 질 밖으로 이제 빠져나온 음료수 병을 제거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맥주병이 2개가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러한 잔혹한 훼손 방법에 수시로 시신을 분해하고 조각내는 일을 하는 부검이마저도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최초 발견자인 이 동료 여성이 열었던 방문은 지옥문 그 자체였고, 사망한 윤금희 씨의 나이는 고작 26살이었습니다. 자, 윤금희 씨의 평소 얼굴입니다. 너무 억울하게 사망했기 때문에 이름과 얼굴을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겠죠.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의정부 경찰서는요, 가용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현장 인근에 대한 수색을 실시합니다. 또한 형사 40명을 동원해서 피해자의 주변 인물과 현장 인근에 대한 탐문 수사 및 주변 우범자 등 용의 선상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지촌이라 불리는 미군 부대 인근 지역의 특성과 피해자 윤 씨의 직업을 감안해 봤을 때 미군 범죄일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미군 수색대에도 수사관을 파견했고요. 미군 수색대도 수사관을 파견했고, 한국의 경찰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여 윤 씨의 사망 전날의 행적을 밝힌 결과, 윤 씨는 사망하기 전날 술에 취한 채 백인 미군 병사의 부축을 도움을 받아서 귀가했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면서 이 미군 병사가 범인으로 유력해 보였기 때문에 이 미군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러는 도중에 부검이가 시신에서 나온 맥주병에서 지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지문은 윤 씨의 것이 아니었어요. 즉, 윤 씨를 살해한 용의자의 지문일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지문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건 조사는요, 매우 빠르게 진척되었고요. 용의자만 나타난다면 지문 대조를 통해서 범인의 여부를 밝히는 게 시간 문제였습니다. 사건 발생한 지 3일째 되는 날 10월 31일,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와 목격자들의 진술, 제보로 윤금희 씨와 함께 귀가했던 미군 병사는요, 이 사진에 보이는 주한미군 제2사단 제20보병연대 5대대 본부중대 소속의 20살인 케네스 마클 이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곧바로 체포합니다. 케네스 마클은 체포 당시에 윤 씨의 혈흔으로 보이는 피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케네스 마클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요, 경찰에게 쫓기던 도중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군에 입대하였고 주한미군으로 복무 중이었던 거였죠. 케네스 마클의 지문은
윤 씨의 시신에 질환에서 발견된 맥주병에 남겨진 지문과 정확하게 일치했고요. 살해한 사람과 맥주병을 집어넣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건은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예상할 수 없는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 검거된 피의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주한미군 병사라는 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일제 치하에서 독립하면서 미군의 보호를 받고 한국 전쟁 이후 나라가 분단된 상태에서 미군의 주둔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과 주둔 중인 미국의 법적 지위와 시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한미 행정협정 소파를 체결합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미군 소속의 군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 피의자의 신병을 미군 측에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범죄가 일어났어도 미군의 요청이 있으면요,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살인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재판 절차가 끝나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요, 한국의 사법당국이 가해자를 구속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소파 규정이었습니다. 미군 측의 입장에서는요, 자국 병사가 저지른 일이니까 자국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해를 받은 대상이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한국에서는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조약이었어요. 당연히 미군 헌병대는요,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의정부 경찰서에 피의자인 이 케네스 마클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고, 소파 조약상 한국은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마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마다 한국의 경찰들은 미군 부대를 방문해야 했고요. 복잡한 출입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수사마저도 제한 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만 했고요. 이때마다 미군 관계자가 항상 동행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 범행의 참혹성에 경악을 했던 우리나라의 시민들은요, 용의자를 검거하고도 우리 손으로 구속하여 수사하지 못하는 이 현실에 분노하면서 당시 4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주한미군의 윤금희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케네스 마클에 대한 구속처벌과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이것을 미군의 이사단에 제출합니다. 이후에 동두천 거리는요, 시민들의 규탄대회와 시위가 계속돼서 이루어졌고요. 이 시위는 동두천에서 서울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면서 이 불공정한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1993년 2월,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훨씬 지나서야 드디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케네스 마클은 미군 헌병의 호의를 받으며 재판장에 출두했어요. 케네스 마클은 변호인을 통해서 폭행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살인 혐의와 모든 증거, 목격 진술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아니라 램버트 상병이라는 다른 미군 병사가 범인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건데요. 케네스 마클은 그날 우연히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던 윤금희 씨를 보게 되었고, 잘 걷지 못하자 집까지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평소 윤 씨와 알고 지내던 램버트 상병이 이를 목격하고 쫓아와서 자신에게 싸움을 걸었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 램버트라는 병사는 평소 윤 씨와 연인 관계였는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자신에게 달려들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램버트 상병과 자신은 싸우기 시작했고, 그러던 도중에 윤 씨가 이 램버트를 도와서 자신에게 병을 들고 폭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병을 뺏어서 윤 씨의 이마를 몇 번 친 뒤에 부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자기가 아니라 램버트 상병이 한 짓일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맥주병에서 왜 자신의 지문이 묻어 있는지, 왜 그것이 윤 씨의 질 안에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자 케네스 마클에 대한 주장은 거짓인 게 금방 드러났고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케네스 마클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며 항소를 하면서 시간을 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0개월간 이 사건이 마무리되지 못했고요. 12월에 열렸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케네스 마클은 결국 15년형으로 감형됩니다. 무기징역에서 15년형으로 형이 대폭 줄여졌죠. 이것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윤 씨의 가족은 미국 정부에 보상금으로 4억 5,200만 원 정도의 국가배상을 신청합니다. 근데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7,100만 원의 배상금이 책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유가족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별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만족할 만한 만큼의 보상이 아니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요. 미군 측의 주장이 이 돈을 수령하면서 어느 정도의 민사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유로 형이 대폭 줄여지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미군의 보호를 받던 케네스 마클은요, 형이 확정되자 그제서야 한국 측의 신병이 인도됩니다. 이제서야 우리나라에서 이 범인을 처벌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20살이었기 때문에 천안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때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한국에서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케네스 마클은요, 평소에 한국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감 도중에 교도관을 향해서 욕설과 유리병을 던져서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고요. 소화기를 교도관들에게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공무집행 방해와 공용물건 손상으로 기소되어서 징역 8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케네스 마클은요, 2006년 8월에 1년의 형을 남기고 가석방 되었는데요.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서 그 위원회의 결정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케네스 마클은 가석방된 다음 날 바로 미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한국인 범죄자는요, 가석방이 된 뒤에도 경찰의 보호 감독을 받습니다. 그 지역의 관할 서장이 6개월마다 가석방이 된 사람의 행동과 직업, 생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정보를 작성해서요, 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야만 해요. 하지만 미군의 범죄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파 협정에 따라서 미군 범죄자가 가석방되면요, 그때부터는 미국 정부가 그를 관할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케네스 마클처럼 죄를 저지른 미군이 출국 비행기에 올라도요, 한국 정부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미국은 가석방된 미군 범죄자의 소재지나 생활 등 기초적인 정보를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미국 법이에요. 케네스 마클은요, 가석방되는 순간 그냥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죄에 대한 이력이 안 남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현재 한국은요, 케네스 마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검색 사이트에서도 케네스 마클의 이름은 검색되지 않아요. 1992년도에 벌어졌던 윤금희 씨 살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대책위원회는요, 미군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와 소파 개정을 위한 상설 조직으로 개편되어서요, 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 본부로 재탄생되었고, 2000년에 발생했던 그 이태원 살인 사건을 계기로요, 기소한 범죄자들의 신병을 한국 정부로 인도한다는 내용이 소파 개정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개정안이 만족스럽고 충분하지는 않았어도 26살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윤금희 씨의 억울한 희생은요, 분명 우리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권 독립을 향한 노력의 큰 디딤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992년 10월 28일 주한미군 범죄였었던 윤금희 씨 살해 사건이었습니다.